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이제 드디어 현대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이 현대 파트가 지금 우리 동시대랑 거의 비슷한 시기로 넘어왔는데, 이제 바로 직전에는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시대하고 완전히 거의 겹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역사다 보니까 이걸 다 적지는 또 못하고 굵직한 것만 좀 나와서 분리를 하다 보니 오히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역사를 좀 정리를 해볼 텐데 굉장히 복잡하게 내용이 돌아가고요. 사실 짧게 이론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여기 다 서술을 못할 정도의 복잡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대단히 안타까운 3년이었죠.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35년간의 식민 통치를 겪고 나서 광복이 됐지만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거는 대한민국이 수립이 된 건 1948년이에요. 그러면 45년과 48년 사이에 약 3년간의 이 공백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치열한 어떤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을 때 이 독립운동에서도 사회주의 계열이 있고요. 그냥 민족주의, 자유주의 뭐 이런 계열이 있잖아요.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 컬러가 서로 다른데도 독립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에는 뭉치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독립이 막상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냐라는 여기에서 의견의 일치를 잘 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때 당시 국제정세에 좀 휘말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세계가 냉전 체제로 돌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빨간 컬러, 이 블루 컬러하고 서로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소련을 필두로 하는 공산주의나 이 자유주의를 필두로 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색깔 경합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 사이에 좀 끼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우리도 좀 피해를 받은 게 있고 여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통합된 국가를 만들지를 못하고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이미 반으로 나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거를 반으로 나눈 건 우리가 먼저 한 건 아니고요. 이런 우리의 분리적인 성향이 악용이 되어서 반으로 나뉘게 된 거죠.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 외부를 둘러싸고 있었던 서구 열강이나 이런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또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8.15 광복 전후에 어떻게 상황이 진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광복 직전의 상황이 어땠냐면 일본의 패망은 너무 확실시 되고 있었고 우리도 잔뜩 긴장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언제 독립이 되느냐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최후의 결전을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준비 최후의 결전으로 미국이랑 연합작전까지 다 구상을 해서 우리의 그 서울 진공작전을 짜놨었던 게 8월달 1945년 8월 달에 D-Day가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의 의사랑 상관없이 핵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서 광복이 왔었던 거죠. 광복 직전에 이 상황이 어땠냐면 국제적으로 자 이제 전쟁이 끝나는 상황을 상정을 하고 있어요. 언제 끝나냐만 남은 거죠. 일본은 이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회담이 있었습니다. 연합국이 카이로 선언, 이집트 카이로 선언과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선언을 한번 한 게 있고 이게 1943년이에요. 아직 광복 직전이죠. 그리고 포츠담 선언이 있습니다. 독일의 포츠담에서 이거 진짜 광복 직전이에요. 거의 7월 달. 요때 여기 회담을 한 내용에서 이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나누면서 한국을 독립을 확실하게 시켜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이 강대국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를 끼워준 게 아니고요. 여기 우리가 언급이 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활동이 차곡차곡 쌓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카이로 선언에서 우리나라 반드시 독립시켜주겠다고 언급을 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식민 통치를 겪었던 국가가 무수히 많아요.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 아프리카는 독립이 완전히 되는 데만 굉장히 오랫동안 걸렸고 식민 통치를 겪었던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카이로 회담이나 포츠담 선언에서 특히 카이로 선언에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하루빨리 한국의 독립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들어간 국가가 식민지 지배받았던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준 거냐면 우리가 임시정부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어떤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나라의 언어로 양식에 맞춰서 사람도 파견하고 문서도 끊임없이 보내요. 이런 거를 계속 했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식민지 상태에 있고 이 나라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슨 액션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의를 하면서 그냥 마음이 좋아서 그냥 우리 한번 껴준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 언급이 되기까지 우리가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차곡차곡 독립운동 활동을 다방면으로 쌓아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이 광복 직전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광복이 되든 안 되든 우리의 독립을 서구 열강들도 세계 열강이 지켜보고만 있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를 독립을 이제 임박 시점으로 시켜준다. 이게 약속이 되는 시점이었고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곧 독립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식민 통치를 35년을 받았으니까 나라가 아직 체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한 발 앞서서 자, 광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 넥스트 스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여운형입니다. 건국준비 활동이 하나둘씩 생겨나는데 일제의 패망과 광복을 대비해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건국동맹이 결성이 되고요. 광복이 되고 나면은 딱 광복됐었던 그 8월 15일 그 D-Day에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이 돼요.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줄여가지고 건준이라고 하는데 자,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서 이걸 조직을 했고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고 이걸 그냥 대내외적으로 표방을 하고요.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광복되고 나서 미군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미군정. 그 미군정이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름에서 느껴지죠. 인민공화국, 인민. 그리고 인민위원회. 이거 약간 사회주의 계열의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런 컬러로 한반도가 물드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부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해체됩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건데 너무 이쪽 색깔만 넣어서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협의를 봐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민족 지도자들이 골고루 배치가 되고 협의를 받았으면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미국의 부정을 받으면서 해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미국이 들어와서 미군정이 실시가 되는데 38도선이라는 걸 그어서 남쪽에는 미국이 주둔을 하고 그 북쪽으로 소련군이 주둔을 하게 되죠. 38도선은 우리가 그은 게 아니에요. 한반도를 정확히 반으로 가르면서 그 미국과 소련이 나눠가지고 들어오려고 그은 선이에요. 그렇게 38도선이 그어지게 되고요. 남쪽을 미국이 들어와서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미군정은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걸 처리하기 위해서 신안공사라는 걸 설립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귀속재산은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날개 설명에 지금 보면은 일본이 꾸려나가고 있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었잖아요. 그 식민지의 통치 재산들이 있는데 이거를 관리하면서 불화하는 역할을 신안공사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633 학제라고 하는 미국식 학제를 처음 도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맞춰가지고 학교 다니고 있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요게 요때 처음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순탄하지 않습니다. 순탄하지 않는데 처음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자, 광복이 됐습니다. 광복이 된 건 8월이네요. 8월. 1945년 8월인데 여러분 광복이 됐다라는 소식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니까 그렇다면 해외에서 타지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귀국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보다도 이걸 기뻐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상해에서 독립운동하고 있었던 임시정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상해하고 충칭에서 독립운동했었던 임시정부 사람들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어찌 보면 가장 임시로라도 우리의 정부에 가장 가까운 형태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귀국을 해서 미군정도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 와가지고 이걸로 정부 체제 만들어서 하나씩 만들어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되지 않았단 얘기예요. 이게 되지 않고 우리 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들어오는 것조차 순탄하지가 않고 국가의 어떤 국빈이라든지 이런 자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임시정부라는 시스템조차도 인정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미국이 그걸 인정을 해주지 않고 우리는 11월이 되어서야 1945년 11월 달이 되어서야 개인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게 허락이 떨어져요. 그래서 몇 달 늦게 이제 귀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한국 어떻게 할 건데 이걸 놓고서 모스크바 3상회의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그 모스크바에 모여가지고 미국이랑 영국이랑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야, 한반도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회의를 한 거예요. 이게 1945년 광복이 되던 해의 12월 달의 일입니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협의를 봐서 내용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임시로라도 민주정부 수립해야지. 민주정권 만들어야지. 여기는 오케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자, 임시정부 만드는 거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줄 거니까 미국이랑 소련이랑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자.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하고 그리고 얘네가 지금 35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하다 보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당분간은 돌봐줘야 돼. 그러면서 4개국이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최고 5년 정도 한국을 신탁 통치하자고 협의를 해버립니다. 신탁 통치가 뭐예요? 여기 옆에 나오죠? 국제연합의 감독 하에 특정 국가가 기한을 정해서 다른 국가나 일정 지역을 대신 통치하는 제도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아니 우리도 임시정부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도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논의에서 우리는 쏙 빠져 있잖아요. 우리 없이 외부 국가들이 이거를 막 정하더니 그래 얘는 지금 아직 좀 힘겨운 상태지 우리가 얘네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줘야겠지 하면서 이런 걸 결정을 하니까 신탁 통치가 우리 입장에서 너무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 남의 나라 통치를 지금 35년을 받았는데 드디어 독립이 됐는데 또 신탁 통치를 받는다? 우리 너무 거부감 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주인만 바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부에서는 대체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좌익이고 우익이고 전부 다 반대했었어요. 이거를 둘러싸고 김구와 이승만을 필두로 하는 우익과 그리고 이제 그 좌익도 다 같이 반대를 했었는데 그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하다가 좌익은 나중에 생각을 조금 바꿔가지고 찬탁을 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꿔요. 뭐 아마 소련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들은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또 우리 내부 갈등으로 이게 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가 됐는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요거 회의가 1945년 12월이에요. 그리고 해가 바뀝니다. 자, 1946년이에요. 요 1946년의 봄에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첫 번째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 미소공동회가 위원회가 설치됐었던 장소가 지금의 시청의 그 덕수궁 있잖아요. 덕수궁 안쪽에 석조전이란 건축이 있죠. 여기서 미소공동위원회를 했어요. 여기서 진행을 하는데 미국과 소련이 임시민주정부 여기다 어떻게 설립을 할까 회의를 하면서 협의에 우리나라 단체들, 한국의 단체를 어떤 단체들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지를 먼저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삑사리가 납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 결론이 안 나고 결렬이 돼버려요. 미국의 입장은 찬탁이건 반탁이건 일단은 이 나라 사람들 다 끌고 들어와서 협의를 좀 해야지. 그게 협의지. 그러니까 찬탁파와 반탁파를 다 포함해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였어요. 이 협의를. 그런데 소련 생각이 좀 달라요. 소련은 뭔 소리니? 찬탁하는 세력만 포함을 해야지. 여기에서 느낌이 좀 오죠. 지금 좌익이 찬탁으로 태도를 바꿨잖아요. 그렇다면 찬탁만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사회주의 쪽에 좌익만 들어간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내부 갈등으로 비화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렬돼요. 결렬되고 나서 회의가 깨진 거죠. 회의가 봄에 시작했던 회의가 5월이 넘어갈 때까지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사람들이 슬슬 불안에 시달리면서 이승만이 난데없이 정읍 발언이라는 걸 합니다. 1946년 6월 달에 미소공동위원회 처음 열리고 나서 석 달이 지나는 시점에 이승만이 정읍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도 정부를 세우는 게 먼저 아니겠냐. 남쪽만이라도 먼저 세우자. 그리고 나서 북쪽을 다시 이렇게 포용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 라며 갑자기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을 하게 되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남쪽만 국가를 만들다고 한다면 얼마나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안 될 얘기죠. 이런 얘기는 나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서야 뭔가 잘못 돌아간다는 걸 사람들이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거 우리끼리 이렇게 싸울 게 아니고 일단은 한 덩어리로 출발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나라를 쪼갤 생각을 하냐. 그러면서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게 급하게 생깁니다. 자, 정읍 발언을 46년도에 6월 달에 해요. 바로 그 다음 달에 남북의 분단은 안 돼. 이거를 생각했었던 중도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좌익 쪽에서는 여운형이 중도파였고요.
아니 암만 그래도 쪼개는 건 아니지 이러면서 나온 게 여운형이고 우익파에서는 김규식이라고 있어요. 김규식. 요분들이 나와서 자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할 건데 우리가 남북이 나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우리가 원칙을 좀 정하자. 좌우 합작의 7원칙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여기에 협의를 보고 일단은 한 덩어리로 가자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 지금 좌우 합작의 7원칙이 뭐냐면 좌익이랑 우익의 의견을 절충하자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형성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있고 나서는 7원칙을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의견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 어떻게 처벌할 거냐, 그리고 이제 토지개혁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놓고서 좌익과 우익이 생각이 조금 겹쳐지지가 않아요. 뭔가 간극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제대로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결국에 결정이 안 납니다. 좌우 합작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이게 1946년의 일이에요. 우리 광복되고 나서 1년 넘을 때까지 정신 지금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됐죠. 그리고 우리끼리 투닥투닥 하다가 자 2차 회의를 했어요. 47년도로 해가 바뀌고 나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했는데 이것도 결렬됩니다. 이것도 결렬이 돼요. 1947년까지 이 문제가 질질 끌어서 넘어갔는데 여기 5월 달에 완전히 결렬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중도파들, 여운형이나 김규식 같은 사람들 나서가지고 아니 우리 이렇게 찢어지면 안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 지금 적혀있진 않지만 생략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된 게 47년의 봄이에요. 근데 바로 여기 뒤에 이 뒤에 1947년 7월 달에 여운형이 암살당합니다. 여운형이 해화동 로터리에서 총에 맞아서 죽어요. 암살을 당해요. 가장 강력한 중도파 중에 하나가 사망을 했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좌우 합작이 급격하게 흐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 인물이 지금 사망을 한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좌우 합작도 결렬이 돼버리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제 결론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이제 유엔에 던집니다. 유엔에 던져버렸어요. 사실은 유엔에 던지는 것 자체가 미국이 조금 더 유엔의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엔에 던진 것도 있을 거예요. 야, 우리는 모르겠고 미소공동위원회 지금 결론 안 나.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거 좀 결정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광복은 지금 45년에 됐는데 2년이 넘어가도록 결정이 안 나요. 결국에는 47년 9월 달에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그래 우리가 뭐 논의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유엔에서 그해 가을에 11월 달에 총회의를 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났냐면 인구 비례에 따라서 남북한 총선거 해라고 결정을 내려요. 인구 비례를 해서 남북한이 모여서 선거하란 얘기예요. 아직까지 뭐 분단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이렇게 또 안 됐겠죠?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결정한 거에 따라서 유엔에 한국의 임시위원단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각각 들어와요. 1948년도에 총선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임시위원단이 그러니까 요거는 공정하게 선거 감시하려고 무슨 위원회가 형성이 돼서 오는 거겠죠.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남한에는 들어왔어요. 한국에서는 웰컴 하고 이제 반겨줬는데 애초에 이거 자체를 반대했었던 북한에서는 아예 입국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냐면 인구에 비례해서 총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북한이 불리해요. 북한 쪽의 인구가 우리보다 2분의 1 정도 되게 조금인 상태였기 때문에 뭘 해도 공평하게 나눠갖지는 못하고 남쪽에 좀 더 많은 좌석을 부여받게 돼 있었던 거죠. 이게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출발부터가 북한에 불리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랑 소련은 유엔 그 한국임시위원단이 입국하는 거를 필사적으로 막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원단이 못 들어가니까 선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랑 소련은 위원단 입국을 거부해서 이게 안 되면 이거를 남쪽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다시 한번 회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부를 했던 걸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소총회의에서 안 되겠다. 뭐 어쩔 수 없지. 북한이 거부하니까 남쪽만이라도 해. 그래서 남쪽만 선거하는 거를 오케이 해줍니다. 이게 이제 분단 결정이죠. 남쪽에서 총선거 해가지고 정부 만들어도 인정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반도의 국가가 2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를 이거를 여지를 지금 준 거죠. 그래서 남쪽만 선거하라고 결론이 난 게 이제 그해 2월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완전 빨간 등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안쪽에 남아 있었던 김구 선생님 같은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 분들이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운형은 이미 죽었지만 김구 선생도 아니 나라가 분단되는 게 말이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긴급하게 남북협상을 개최를 해요.
유엔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의하니까 이거 이러다 진짜 찢어질 것 같거든요. 난리가 나서 김구 선생이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단독 정부 수립에 필사적인 반대 의사를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타임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북쪽에 가서 김일성을 설득을 하겠다.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이 북쪽에다가 남북협상을 제의를 하고요. 평양에서 김일성이랑 같이 회의를 했어요. 거길 갔어요, 실제로. 북쪽으로 넘어가서 김일성과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좀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서 공동성명서를 또 발표를 했던 거예요. 남쪽만 단독 선거하는 거, 단독 정부 수립하는 거 반대할 거고 미국이랑 소련은 둘 다 한반도에서 나가라. 이런 내용으로 회의를 하고 왔어요. 심지어 여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가지고 와요. 4월 달에 이거를 긍정적인 액션을 갖고 왔는데 이미 남쪽에 있었던 이승만 쪽에 있었던 분들은 남쪽만이라도 빨리 선거를 해서 정부를 만드는 거에 의사를 굳히고 있었고 결국에 그 다음에 4월 달에 지금 남북협상에 긍정적 결과 가지고 왔는데 5월 10일에 결국 총선거를 해요. 50 총선거가 여기서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데 뭐 의미는 있죠. 최초로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줬기 때문에 여자도 투표를 다 했고요. 이건 의미는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단독으로 투표를 진행을 해버리게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2년 임기의 초대 국회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재헌헌법이라고 하는 걸 2달 뒤에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 재헌국회에서 국회의 간접선거, 국회의원들이 뽑은 대통령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대통령으로 나중에 이승만이 여기서 뽑히게 되고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광복절 3주년에 3주기가 되는 날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리의 진짜 이 민주정부가 수립은 됐는데 반쪽짜리 정부로 출발을 해요. 그때 이게 너무 속상해서 여기에 아예 수립 축하식에 가지도 않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어요. 반쪽만 수립이 됐으니까. 되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그때 당시 김일성을 필두로 하는 북한 입장에서도 아니 김구가 평양까지 와가지고 협상하자고 해갖고 이거 협상도 하고 나름의 어떤 회의를 다 했는데 가자마자 다음 달에 바로 우리끼리 선거하니까 좀 뒤통수 맞은 기분 들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8월 15일에 정부 수립 선포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음 달 9월 달에 얘네들도 국가 선포를 해요. 북한 쪽에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상당히 긴 이름으로 국가를 각각 또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한반도에 북한과 남한으로 비정되는 이름의 2개의 국가가 들어가게 돼버린 거죠. 수립 전후의 혼란 굉장히 많고요. 당연히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에요. 요새 많이 나오죠? 제주도 사람들이 이제 1948년에 3월 1일에 그 3.1운동 기념식이 있었어요. 3.1운동 기념식이 있는데 우리가 또 독립이 되고 나서 맞이하는 3.1절이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행사 같은 게 조금 있었는데 여기에 사람 모이는 행사에서 약간의 구호 같은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좌익 세력이 제주도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하는 거 안 된다 하면서 내부에 소란이 조금 있었는데 요거를 굉장히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되고요. 여기 과정에서 아무 상관없는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휩쓸려서 굉장한 학살이 자행되게 됩니다. 이게 특별전시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눈 뜨고 못 볼 정도예요. 마을마다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사고로 죽였다기보다는 정말 재미로 살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도 굉장히 나왔고 제주도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섬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말 말도 못하게 대량 학살이 일어났어요. 정말 끔찍한 학살이 많이 일어났는데 제주도 가시면 바닷가 되게 예쁘잖아요. 바닷가에 사람들이 막 다 헤엄치고 막 놀잖아요. 근데 제주에서 대대로 사셨던 분들은 제주도의 예쁜 바닷가에 아무도 수영하러 가지 않아요. 전부 다 끌려가서 총살당했던 자리니까. 조상 중 누군가는 분명히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바닷가가 예쁘지만 굉장히 한스러운 장소가 되는 거죠. 지금도 무슨 큰 공사할 때마다 유골이 나옵니다. 굉장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건인데 이거를 그때 학살을 당하고 나서 이거 말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승만에게 반대하는 걸로 또 찍혔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빨갱이들이 사는 섬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탄압을 받았고 무서우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무서우니까 말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있다가 이거를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고요. 우리는 2000년도가 되어서야 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특별법을 지정을 하게 되고 대통령이 가서 사과도 하고 그런 일이 요때에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수 순천 사건도 있는데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고 여수에 주둔했었던 이 국군 부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그냥 일반인들이거든요. 그냥 무고한 일반 제주 시민한테 총 쏘라는 거니까 이거 안 듣습니다. 이 군인들이 이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해요. 왜 우리한테 일반 시민을 학살하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 무고한 여수와 순천의 민간인들이 여기에도 휩쓸려서 사망을 또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역사의 근현대사의 어두운 한쪽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전후에 이런 안 좋은 다크다크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이랑 또 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뒤쪽에 현대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